한국이 중국보다 100년 앞섰다고? 1996년 4월 3일 미국 백악관 회의실에서 한 고위 관리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중국 정부 통신 담당자가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CDMA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섰습니다. 중국 고위층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는 NHK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통신혁명, 일본은 뒤처졌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2세대 이동통신 CDMA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도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기술 강국 일본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지 불과 40년.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 그런 한국이 정보통신혁명의 첫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중국은 줄곧 한국의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10년, 20년씩 뒤처지면서 말입니다. 손바닥만 한 휴대전화 한 대. 그 작은 기계 속에 한국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정보통신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한국을 중국보다 100년 앞선 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한 미국 통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네 한국은 불가능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기록입니다. 밤을 새우며 세계와 싸운 엔지니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진짜 자부심입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이 중국보다 100년 앞서 달려온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시아 통신 산업을 연구해 온 통신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창한 국가나 대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손바닥만 한 휴대전화, 그리고 그 뒤에서 밤을 새우며 불가능에 도전했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입니다. 1990년대 중반, 세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천재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은 전자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13억 인구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넓은 땅,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모든 조건이 중국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통신 산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연구소들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당연히 중국이 차세대 통신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았습니다. 인구는 중국의 3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선 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비교하면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의 한 연구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회로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저는 베이징의 한 대형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한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연구원 수도 10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규모로 승부했다면 한국은 속도와 집중으로 승부했습니다. 중국 연구소에서는 여러 기술을 동시에 연구하며 어느 것이 성공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CDMA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올인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를 만들 겁니다.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CDMA 상용화를 한국이 해낸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일어섰고, 두 번 넘어지면 세 번 일어섰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GSM 방식을 먼저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훗날 10년, 20년의 격차를 만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6년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월 3일, 세계 최초로 CDMA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날, 한국의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잡음 없이 선명한 음질로 이어지는 통화. 그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보통신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보다 작은 나라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중국이 CDMA를 본격 도입한 것은 그로부터 무려 6년 뒤인 2002년이었습니다. 6년. 기술 발전 속도로 환산하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인공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한국의 엔지니어들, 그들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30년의 대장정, 그 첫 페이지가 막 열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 차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CDMA. 이 네 글자를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코드 디비전, 멀터펄 액세스, 부호분할 다중 접속. 어려운 용어였지만 그 속에는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1996년 4월 3일 이전까지 세계는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면 잡음이 섞였고 통화 품질은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을 때처럼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잡음이 없었습니다. 음질이 맑았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휴대전화 맞나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한국은 그날 정보통신 혁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통신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스마트폰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세대 이동통신 AMPS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만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고 통화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CDMA로 성공하자 자신들도 빨리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중했습니다. CDMA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유럽에서 개발한 GSM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중국은 GSM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한국보다 2년 늦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CDMA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더 적은 사람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CDMA를 기반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2000년에는 CDMA 2000으로 진화했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휴대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GSM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야 중국은 뒤늦게 CDMA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보다 무려 6년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6년. 짧아 보이지만 통신 기술에서 6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한국이 1세대를 앞서 달리는 동안 중국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보급 속도였습니다. 1996년 상용화 이후 불과 3년 만에 한국 국민 10명 중 4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 속도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도 휴대전화 보급률은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넓은 땅, 많은 인구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망을 전국에 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은 작았기에 빨랐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기에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올바른 기술을 선택했기에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96년 4월 3일. 그날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시작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정보통신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날 이후 줄곧 한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이었습니다. 1998년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건물마다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ADSL 회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화선을 이용한 느린 인터넷, 그것도 시간당 요금을 내며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24시간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을 집집마다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영화도 다운받고 게임도 할 수 있대요. 전화 끊길 걱정도 없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보와 사회로 가는 길, 그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되자 한국은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PC방이 생겨났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PC방. 젊은이들은 밤새 게임을 했고 어른들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쇼핑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어땠을까요? 2000년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겨우 2%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터넷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13억 인구 전체의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3년이면 전국에 망을 깔 수 있었지만 중국은 10년이 걸려도 부족했습니다. 티베트의 산골 마을까지 케이블을 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2005년이 되어서야 중국은 본격적으로 인터넷 보급에 나섰습니다. 한국보다 거의 7년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도시 중심으로만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촌 지역은 여전히 인터넷 사각지대였습니다. 한국은 그 7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인터넷을 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e스포츠가 탄생했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게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온라인 게임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뮤, 한국산 게임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PC방은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교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이미 옷부터 식료품까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택배 산업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중국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영상을 다운받는데 한국은 1분이면 됐지만 중국은 5분이 걸렸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당시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우뚝 섰고 중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IT 기업들이 성장한 것도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 다음, NHN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 한참 뒤였습니다. 2008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속도, 보급률, 활용도 모든 면에서 1위였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보다 한참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세계는 또 한 번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터치하고 앱을 다운받아 쓰는 새로운 세상.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3G 통신망으로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사진 한 장 전송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더 빠른 통신망이 필요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LTE였습니다. 롱텀 에볼루션, 장기 진화 기술. 4세대 이동통신의 시작이었습니다. 3G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 그것은 단순한 속도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 한국은 또다시 세계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LTE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LTE 속도를 체험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휴대전화 인터넷 맞나요? 집 인터넷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기 LTE 속도는 집에서 쓰는 인터넷과 비슷하거나 더 빨랐습니다. 영화 한 편을 몇 분 만에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진짜 스마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장소의 제약이 사라진 것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여전히 3G 시대였습니다. 2009년에야 3G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3G를 넘어 4G로 가고 있을 때 중국은 겨우 3G를 전국에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LTE를 본격 도입한 것은 2013년 말이었습니다. 한국보다 2년 반이나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전국적인 LTE망 구축은 2015년이 되어서야 완료되었습니다. 2년 반. 또다시 한국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반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2013년 한국은 LTEA를 상용화했습니다. LTE 어드밴스트, 진화된 LTE였습니다. 속도가 또 2배 빨라졌습니다. 이론상 최대 속도는 150mbps에서 300mbps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중국이 LTE를 깔 때 한국은 이미 LTEA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영상을 빨리 본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원격 의료,
스마트 공장.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은 빠른 통신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튜버들이 길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K-팝 아이돌의 무대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LTE 덕분이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기술적 토대가 바로 LTE였던 것입니다. 2014년 저는 베이징에서 한 중국 통신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한국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제는 따라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웨이, GT 같은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 속도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은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아서 빠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전국에 깔기 위해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기술을 전국에 깔기 위해서는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목표. 그것을 위해 밤을 새우고 위험을 감수하는 엔지니어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계속 앞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2011년 LTE 상용화. 그것은 한국이 스마트폰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세계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확히 23년 전 1996년 4월 3일 한국이 2G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 통신업계는 의도적으로 이날을 택했습니다. 23년 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5G 5세대 이동통신. 이것은 단순한 속도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세 가지 키워드가 5G를 설명했습니다. 속도는 LTE의 20배였습니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연 시간이었습니다. 0.001초.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수준의 지연 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원격 수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공장의 모든 기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G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3일 서울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첫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행사장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5G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테스트했습니다. 화면에 속도가 표시되었습니다. 1.2Gbps, 초당 1.2기가비트.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휴대전화 속도인가요? 와이파이보다 빠른데요? 맞았습니다. 5G는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보다 빨랐습니다. 이제 집 밖이 더 빠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역설적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도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몇 시간 늦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을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아쉬워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2019년 10월에야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6개월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6개월. 짧아 보였지만 5G 시대에서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급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5G 상용화 1년 만에 전 국민의 20%가 5G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5G가 터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도 5G를 쓸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도 5G 보급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괜찮았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사지를 써야 했습니다. 넓은 땅이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 5G를 단순한 통신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봤습니다. 5G 기반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되었습니다. 5G로 연결된 스마트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의 한 병원에서는 5G를 이용한 원격 수술 시연이 성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사가 부산에 있는 환자를 수술한 것입니다. 0.001초의 지연 시간.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한국보다 1년 늦었습니다. 5G 기술 특허에서도 한국은 앞섰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보유한 5G 핵심 특허는 세계 3위 수준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5G 특허 강국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5G 장비 시장을 장악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상용화에서는 한국이 앞섰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구현 능력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2021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한국을 5G 선도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보급률, 속도, 활용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1위였습니다. 중국은 2위였습니다. 시장 규모는 중국이 훨씬 컸지만 기술 선도는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베이징에서 한 중국 통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빠릅니다. 우리가 LTE를 깔 때 한국은 5G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가 5G를 깔 때 한국은 6G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2019년 5G를 상용화한 직후부터 이미 6G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고 있었습니다. 5G. 그것은 한국이 세계 통신 역사를 또다시 새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96년부터 2019년까지 23년의 시간. 한국은 매 순간 세계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2G 최초, LTE 최초, 5G 최초. 중국은 그때마다 한국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2년, 3년, 때로는 6년씩 늦게 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시간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통신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1년이면 기술이 2배로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이 2년 앞섰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4배 앞섰다는 의미였습니다. 6년이면 거의 세대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2020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통신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5G 시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각국의 5G 보급률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30%, 미국 8%, 중국 10%, 일본 5%.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미국 통신회사 AT&T의 임원이 발표 중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만 할 때 실행하고 우리가 실행할 때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통신 기술을 발명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만든 것도 휴대전화를 처음 개발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상용화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5G 기지국 수에서는 세계 1위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5G 기지국은 60만 개, 한국은 12만 개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품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12만 개의 기지국으로 전 국민의 95%에게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60만 개의 기지국으로도 전 국민의 20%만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땅이 문제였습니다. 기지국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중국의 드넓은 땅을 다 커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컨퍼런스 휴식 시간, 중국 통신 기업 차이나 모바일의 한 임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기술력 차이가 아닙니다. 실행 속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결정하면 6개월 안에 전국에 깝니다. 우리는 3년이 걸립니다.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이었습니다. 14억 인구, 막대한 자본, 화웨이와 GTE 같은 그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모든 조건이 중국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속도와 완성도였습니다. 작은 땅에서 완벽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보완한 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국 서비스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놀라워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완벽하게 협력합니다. 규제가 혁신을 막지 않고 혁신이 무질서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모델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세계 최초라는 목표 아래 경쟁하며 협력했습니다. 이 균형이 한국을 앞서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일본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자 강국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5G 보급 속도는 일본의 6배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벤치마킹, 배워야 할 대상.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배우려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숫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지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6년 앞섰습니다. LTE에서는 2년 반 앞섰습니다. 5G에서는 6개월 앞섰습니다. 격차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세대 기술이 10년을 갔습니다. 이제는 5년입니다. 6개월이면 전체 기술 주기의 10%입니다. 비율로 보면 격차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격차였습니다. 한국은 매번 세계 최초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반영했습니다. 노하우가 쌓인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겪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혁신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2021년 세계 5G 포럼에서 한국은 5G 리더십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만든 상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받은 것입니다. 시장 규모가 아니라 기술 선도성을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통신 강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었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국이었습니다. 이것이 30년간 만들어진 격차였습니다. 빠른 인터넷이 만든 것은 단순히 빠른 통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골목마다 PC방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PC방. 젊은이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넷을 탐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e스포츠가 탄생한 것도 그곳이었습니다. 1998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PC방마다 젊은이들이 모여 대전을 벌였습니다.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경쟁의 장이 된 것입니다. 2000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프로리그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수만 명이 경기장을 찾아 게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는 2002년 부산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를 참관했습니다. 경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응원하고 열광했습니다. 마치 월드컵 경기장 같았습니다. 한 관객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스포츠입니다. 인터넷이 만든 새로운 문화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은 e스포츠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대전을 하고 그것을 수만 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은 초고속 인터넷 덕분이었습니다.
지연 시간이 없었기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했고 빠른 속도 덕분에 화면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도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게이머 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은 한국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중국에서 프로게임단이 생겼고 2010년대에 들어서야 대형 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인터넷 속도로는 끊김없는 온라인 게임이 어려웠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괜찮았지만 다른 지역은 형편없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온라인 리그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한국 게임 회사들이 만든 게임이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 게임들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사랑받았습니다. 2005년 한국은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의 30%를 점유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게임 시장을 주도한 것입니다. 중국은 게임 이용자 수는 많았지만 게임을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K-팝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화질 영상이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덕분에 제작도 쉬웠고 업로드도 빨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강타했습니다. 조회수 10억을 돌파한 최초의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통신 인프라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제작 기술도 영상 편집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중국도 음악 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것은 K-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일찍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문화도 한국이 앞섰습니다. 아프리카 TV, 유튜브 라이브.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개인 방송이 일상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습니다. LTE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성장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한국보다 거의 10년 늦었습니다. 도우인, 콰이, 빌리빌리 같은 플랫폼들은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문화도 한국이 빨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이미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고 책을 구매했습니다. 하루 배송, 새벽 배송 시스템도 일찍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타오바오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마켓 옥션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뒤였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이 훨씬 컸지만 선도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2015년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류 경제 효과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게임. 이 모든 것이 빠른 인터넷 인프라 위에서 꽃피운 문화였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한국을 디지털 문화의 실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경제를 키우고 국격을 높이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일찍 깨달았고 실행했고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었고 철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땅은 남한만 합쳐도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구는 30분의 1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1996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아날로그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를 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전 국민이 집에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나라. 골목마다 PC방이 있는 나라. 정보화 강국이 된 것입니다. 2011년 LTE 세계 최초 상용화. 스마트폰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년 반 뒤에야 따라왔습니다.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가장 먼저 구축한 나라. 또다시 한국이었습니다. 23년의 시간. 4번의 세대 교체. 매번 한국이 선두에 있었습니다. 매번 중국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2년, 6년, 10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1995년 서울의 그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도전.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밤을 새우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들의 눈빛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를 만들 겁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한국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세계가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은 지금 당장 해냈습니다. 2022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신 장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6G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2030년 상용화 목표. 속도는 5G의 50배. 지연 시간은 0.0001초.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또 해낼 것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한 유럽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매번 세계 최초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불가능을 모릅니다. 작고 약하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작았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뒤처져 있었기에 더 빨리 달렸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넓은 땅,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크기에 느렸고, 너무 많기에 분산되었고, 너무 풍족하기에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웠고, 주말을 반납했고, 명절을 포기했습니다. 엔지니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세계 통신 속도 1위, 5G 보급률 1위, 6G 기술 선도국. 이것이 숫자로 증명된 한국의 위치입니다. 한국, 중국보다 100년 앞섰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로 환산하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이 2세대를 시작할 때 중국은 1세대였습니다. 한국이 4세대로 갈 때 중국은 3세대였습니다. 항상 한 세대씩 뒤처져 있었습니다. 통신 기술은 1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뀝니다. 중국이 10년씩 늦었다면 100년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축적, 노하우, 경험.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실제로 세기 단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세계 정보통신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G, 7G, 그리고 그 너머. 한국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오늘 한국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소. 30년 전 그곳과 비슷한 풍경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6G입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그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들이 2G, 5G로 세계 최초를 했듯이 우리도 6G로 세계 최초를 만들 겁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또 해낼 것이라고,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난 30년을 돌아봅니다. 199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4번의 세계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4번 모두 한국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였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인터넷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LTE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속에서도 5G 보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마다 한국은 오히려 더 빨리 달렸습니다. 통신 기술이 미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입니다. 삼성, LG, SK, 한국 기업들이 만든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가 전 세계에서 사용됩니다.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가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유튜브에서 K-팝이 수억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996년 4월 3일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그날 심어진 씨앗이 30년 후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도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회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5G 기지국 수는 세계 1위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중국 IT 기업들도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항상 한국이었습니다. 선도는 한국이 했고 중국은 확장했습니다. 혁신은 한국이 했고 중국은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30년간 만들어진 역할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넓은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라는 영광은 여전히 한국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통신혁명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은 진짜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정보통신 역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자원 많은 나라를 앞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30년 6G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아마도 또 한국이 세계 최초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은 계속 달릴 것입니다. 7G, 8G, 그리고 우주 인터넷까지. 한국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30년 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작된 작은 도전. 그것이 오늘날 세계를 바꾸는 큰 혁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밤샘 작업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인구가 적어도 의지와 기술 그리고 도전 정신만 있다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중국보다 100년 앞섰다. 이 문장은 이제 과장이 아닙니다. 역사가 기록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쓰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큰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